시사까지 우리 동네 모든 소식, 로컬 이슈 1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대통령 취임 후에 사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 정책 중에 사실 부동산 값을 잡겠다, 아파트 값을 잡겠다. 특히 강남구, 그리고 마용성 쪽 그런 그 아파트가 상승, 집가 상승, 아파트가 상승의 그 가장 선단에 선 그런 지역의 그 아파트 값을 잡음으로 해서 뭔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나 그런 중산층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겠다 하는 그런 기조로 해서 연이은 대책을 내놓고 있고 공급 대책을 포함해서. 근데 이 부동산 정책이 사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그 지지율의 고공행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해부라는 주제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물론 이제 거시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천안아산 우리 지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연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박병섭 교수님, 단국대 공공경영대학원 자산관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 공공정책경영대학원에서 상관역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병석 교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네네. 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는 네. 의견도 좋고요. 사실 부동산 쪽에서 근무하거나 일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단기간에 4번의 정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정부에서도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정책을 쏟아낸 사례는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정책이 시장에 미치기도 했고 또 시장에 안 먹히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온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부동산 전문가로서 시장을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정책이 시장에 좀 연착륙되기를 희망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인데요. 김현식 부회장님이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남도회 부회장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의 부회장 김현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부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천안아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있는 일들과 함께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뭔가 든든합니다. 사실 저는 그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하던 시절에 그 부동산 버블이 터졌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물론 이제 그 환율에 대한 그 협의였죠. 미국과 일본 간의 프라자 협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본의 수출 산업이나 그런 데가 일단 일차적으로 타격을 입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경기가 꺾이면서 부동산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제 기억에는 제 친구조차도 3대 론, 3대 그 부동산 주담대 대출을 일으켜서 아파트를 사는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3대 론이 뭐냐면 100년 론입니다. 100년 론.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대표적으로 이제 오사카에 있는 동경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자기 자본은 한 2천만 원 정도 있으면 8천만 원을 그러니까 8억 정도 되는 돈이죠. 8천만 원을 100년에 걸쳐서 3대가 갚아나가는 그런 론을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주담대를 일으켜서 그게 아주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고 그거는 사실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또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 때로 기억을 합니다. 가계대출이 급증을 하고 특히 그중에 주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갭 투자를 한다거나 부동산이 여전히 그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되는 그런 폐해가 PF로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부실로 번지고 건설회사가 힘들게 되고 하는 일이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그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과 비교할 때 과연 우리나라의 그 현 그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 내지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분양 시장이 그 지금 현 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의 상관관계, 부담은 얼마나 되고 있으며, 지금 PF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그 부실 규모, 뭐 그런 오버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본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부하는 분들은 사실 일본 쪽에 나오는 공부를 많이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블 사태가 우리나라 그대로 따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줍니다.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인구 감소랑 고령화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지방 자체로 가면 인구 감소가 되고 고령화가 된 지역들은 가격이 빠지는 현상은 맞는데 일본의 버블 붕괴는 부동산의 문제도 있었지만 초창기 그 뇌관을 터뜨렸던 거는 금융 시스템 부재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 대출이 증가되고 있는 게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PF 대출 문제도 일어나고 있고요. 정부에서 그 부분을 좀 안전 자산으로 가기 위해서 가계 대출 증가를 막고자 하고 있는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꼭 일본처럼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하나 말씀해 주셨던 PF 대출은 문제입니다. 사실상 천안 아산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분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이 되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탕정의 일부랑 우리 천안의 성성, 옥성 부대만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들은요, PF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 분양이기 때문에 그 대출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많이 분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별적 분양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곳만 PF 대출의 건전성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안전하게 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일본을 따라가진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근데 해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PF 대출은 이제 건설회사에서 그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네. 충분히 이제 그 분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이제 은행에 그 이제 제출을 하고 요청을 하고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타당성 분석, feasibility study라고 하는 네. 타당성 분석을 할 당시에는 네. 충분히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건설이란 것이 뭐 한 2, 3년 걸려서 한다거나 기획 단계부터 하면은 뭐 4, 5년씩 걸리는 거다 보니 그 중간에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이게 PF 대출이 부실화된다거나 벌써 이미 직산 쪽이라든지 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몇 군데 있거든요. 분양이 안 되거나 해서 네.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그게 충분히 은행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대출을 일으켜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현 그 규제들은 분명하게 그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중개사 협회이시니까 현 그 천안 아산 지역의 탕정이나 지금 말씀해 주신 좋은 쪽 말고 힘든 쪽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현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예. 이제 뭐 법을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요. 지금 그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자꾸, 그러니까 정책을 자꾸 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2024년도, 2023년도 전에는 좀 크게 말씀해 네, 2023년도, 2000, 그 전에는 이제 뭐그 PF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제 그 일으켰었잖아요. 네.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작년부터 뭐 미분양도 많이 나고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뭐 실질적으로 뭐 신탁이라든지 PF 관련해 가지고 다 지금 묶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사실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 정책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4번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급 물량은 자꾸 내놓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미분양이 자꾸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보이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분양이 계속 나오면 기존에 PF 일으켰던 이제 건설사들도 계속 부실화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계속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 미분양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해보면 지금 사실 그 급매로 내놓는 물건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네. 그 똘똘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거나 특히 이제 아파트 한 채인 사람들도 굉장히 비싼 고가 아파트를 그 마용성이나 그 강남 쪽에 가지고 있는 똘똘한 한테 가지고 있는 수입이 적은 리타이어한 사람들이 이 올라갈 비전이 자꾸 없게 되고 하다 보니 이그 시세보다 많이 떨어진 금액으로 많이 내놓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건설 경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일본의 버블 터진 거와는 당연히 틀린 현상이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그 주가 지수가 지금 사실 뭐 거의 3배, 7천까지 갔었으니까요. 2,500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론 이제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나 뭐 몇몇 거대 현대자동차,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곳에 그 약진으로 이루어진 거라고는 하지만 또 이쪽에서는 또 그 부동산 투자 자금이 동산 쪽으로 유가증권 쪽으로 옮겨오는 또 그런 또 긍정적인 효과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저부터도 사실 그 부동산이 제 재산의 거의 95% 정도 불행하게도 지금은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의 정책이 이 우리나라의 한 15% 정도, 15%에서 뭐 20%, 그러니까 관련 산업까지 하면은 좀 더 클 거라고 보이는데 그 건설 경기, 건설 관련된 GDP,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거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 경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일은 건설 경기 부양밖에 없습니다. 민간이 하지 않으면 국가가 SOC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하는 것처럼요. 그만큼 건설 경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받치고 있는 뿌리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미분양이 되면서 또 건설 경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경기 하향률, 경기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가까운 천안 아산도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건축하는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요. 가까운 천안 아산 동네는 기업 도시입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삼성 탕전 같은 지역에 신규 시설 자금이 신설 사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의 경기가 확 떨어집니다. 그만큼 그 주변 지의 집값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인 흐름이지만 단계적으로 천안 아산만 보시라도 이 건설 경기는 지역에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설 경기, 그 건설 부문에 대한 GDP 포션이 높은 건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논점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건설 경기를 위축시켜서 그쪽 부문의 GDP, 국민 총생산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게 극단적일 경우에는 그 버블이 붕괴하듯이 부동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아파트가의 급격한 하락, 아파트가의 급격한 하락을 통해서 이제 뭐 굉장히 여기 큰 그런 버블 붕괴 수준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걸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정부의 대책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뭔가 접근할 수 있는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는 사는 것이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 건설 회사들이 힘들어지고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 자산을 몽땅 그 몰빵한 사람들의 개개인의 그 경제가 파탄이 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걸 좀 여쭤본 겁니다 사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예. 아파트 분양가가 되게 높잖아요. 높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어쨌든 분양가가 높은 게 이제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분양가 시장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이 건설자재 원가를 이렇게 좀 정부에서 요새 그 기름값, 그 유가 정부에서 지금 계속 제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좀, 이 건설 자재 이런 원가 자체를 좀 낮출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마진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폭을 좀 줄여서 워낙 크게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러면은 좀 어떨까 뭐 그런 생각들. 그런 대책을 네, 그런 근데 사실 제가 또 SK 건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분양가 저는 뭐 이제 해외 플랜트 쪽이었었으니까 플랜트 영업이었었으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 분양가의 구성 요소를 쭉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건설 자재를 아낀다거나 해가지고 내릴 수 있는 포션이 되게 낮습니다.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그 원가 구성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HN 그 LHN이 너희들 왜 땅 장사하냐? 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대규모로 뭐 탕정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LHN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수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도로 닦고 토목공사하고 기반 인프라 다 조성해 놓고 아파트를 이제 또 그 분양 부지를 이제 일반 건설회사에 분양을 하고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LH는 공사 합동기업인데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주무장관회의, 국무회의 뭐 이럴 때도 그런 이야기를 아니 LHN이 땅 장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 자재는 정말 제한적이에요. 너무 네, 드러나 있으니까. 목재값이 얼마며 시멘트 값이 얼마면 너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약간 낮춘다고 해서 분양가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수용한 땅, 대지 조성비 이런 토목 건설 쪽에서의 비용을 그 LHN이 이익을 못 남기게 하는 구조로 만들면 물론 이제 공사합동 기업이라고 해도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은 뭐 마진을 남겨야 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LHN에 대해서 좀 더 처절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LHN이 공급하는 부지가 공공부지 개발을 해서 이제 건설회사에 저기를 하던 직접 건설도 하죠 LHN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좀 득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충분히 동감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내용을 보시면 아파트는 천안 시내, 아산 터미널에 짓던 아니면 천안 태조산 꼭대기에 짓던 거의 비슷합니다. 땅값의 차이라고 거의 봐요. 물론 건설 비용도 일부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작용하는 게 토지 비용입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토지 공급 가격을 낮게 준다고 원가를 준다면 전체적인 가격을 낮추는 하나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고요. 그걸 인해서 좀 저렴하게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들이죠.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건설 경기를 상승을 시키려면 정책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그 공급을 늘리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그 공급 늘리는 중에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공 정책도 같이 나와야만이 사실상 건설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고 정책도 같이 시장에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 이제 직접 현장에서 그 중개업을 하시기도 하고 그죠? 네,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 이 지역에서 그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하면 불당동, 천안의 불당동 그리고 이제 아산의 천안 아산역 그 KTX역 근처에 뭐 펜타포트라든지 그 프라디움이라든지 뭐 새로 이제 분양하는 것들도 제법 네, 있고요. 네. 근데 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을 잡겠다는 요 정책에 뭐 어떤 그 시장 반응이 있습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지금 언론에서 뭐 이제 대외적으로는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물이 이제 쌓이고 있다, 매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천안 아산 같은 경우도 뭐 미미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도 좀 많이 줄기도 했지만 이제 거래 가격 자체가 많이 이렇게 싸게 내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지금 뭐랄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천안 같은 경우는 그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기존에 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가격 자체가 네, 이미 천안아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 알거든요. 네, 그
천안아산역 바로 앞에 프라디움이라고 뭐 2차, 3차 이렇게 있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분양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보통 보면은 뭐 3, 4억 정도면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네. 뭐 20몇 평, 30, 뭐 평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 서울에서 그 둔촌 주공 아파트 사태, 둔촌 주공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서 이 미분양 위기에 몰리게 돼서 오세훈 시장이 많은 규제를 풉니다. 분양을 시키기 위해서. 그게 이제 부실이 터지면 너무 파급 효과가 크다 해가지고 규제를 사실상 풀어요. 둔촌동에서. 그것 때문에 강남이 난리가 갑자기 나서 그 윤석열 정부 때 뭐 정고가를 다 뚫고 막 올라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반포의 아파트 한 채가 재개발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34평이 뭐 100억 정도 합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됐어요. 뭐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천안아산은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아파트 가지고 득을 본 세력이 천안아산에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그 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주택 지금 교수님? 네, 기본주택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면 뭐 기본주택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공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주택들은요, 현 정권만 있는 게 아니었고 과거에도 잘 생각해 보시면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해왔다는 거죠. 결국 기본주택을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더 큰 평수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들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면 기본주택은 공공재가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자리에다 갖다 놓을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네. 건축 비용을 좋게 자재를 또 쓸 수 없다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공공재 투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좋은 입지, 누구나 살고 싶은 동네, 더 나가서 좋은 건축 자재를 해야 되는데 결국 국가의 세금이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완성을 시켜준다면 당연히 살고 싶은 기본주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제가 듣는 거는 이미 입지는 대충 그 리스트업 된 걸 본 적이 있어요. 네네. 용산이나 과천이나 이제 서울시 같은 네네. 경우는 뭐 최고입니다. 사실 입지 네네네. 면에서 볼 때는 뭐 최고. 용산 같은 경우도 최고고 과천도 뭐 정말 경마장 쪽에 거기만 해도 만 몇천 가구 그리고 또 사실 그 임대주택 하면은 없는 사람들이 사는 데다 해가지고 그런 걸 그 이제 인식을 깨기 위해서 뭐 이제 1급지에다가 큰 평수도 이게 그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은 재원 마련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그게 실현이 좀 힘든 정책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재명 정부에서 초기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1급제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게 이어질 수 연속성이 있냐 이거죠. 이 정권이 후반을 가더라도 또 다음 정권이 가더라도 이 기본주택 개념을 계속 좋은 부지에다 할 수 있는 연속성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거기서 또 질문 한 네네. 가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제가 그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번 5월이죠? 5월 말, 5월 말까지로, 9일이요. 네, 5월 9일까지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2주택자는 50%, 뭐 3주택은 3주택자는 뭐 이익의 80%,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높은, 일단 세율이죠. 그 전에 팔아라. 네. 근데 사실 공급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내지는 사실 제 딸이 전주에 결혼을 했는데 네. 이 아이들도 뭐 지금 매월 100만 원이라는 월세를 내고 그 신혼집을 구했고 100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금액이죠. 맞벌이 네. 하는 그 젊은 부부한테도 큰 금액이고 그 돈을 소비를 하면은 실물 경기가 돌아가죠. 좋아지겠죠. 네.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 보관이 있을 텐데 사실은 공급을 지어서 공급하는 거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 물량이 나오게 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물량이 나오게 하면 저는 그래서 그것도 무릎을 탁 쳤는데 그래 그거를 좀 강력하게 하면 이전 정부가 틀리지 않겠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실패한 이유는 뭔가 사정을 들어주다 보니 그리고 아까 PF 부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공급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만이 공급이 아니다라는 그런 제가 마치 무슨 뭐 이재명 정부의 뭐 대변인처럼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핵심 필지에 그 공공 임대주택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의 뭐 3년 뭐 5년 동안 뭐 꽤 많은 양의 물량을 공급을 하는데 결국은 매물로 나오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현실적인 가격으로. 사실 서울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그거 조금 더 예, 드리면 예, 지금 아산 항정투에 108만 예, 평이라는 LH가 개발하는 우리가 예. 흔히 얘기하는 도시개발 계획이 이제 네. 곧 착공이 들어가는데 네. 거기 필지에도 공공 임대 필지가 이미 5개가 선정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미 LH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사 협동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부분 자리가 넣지 않는다는 말이죠. 수익성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지금 정권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대로 좋은 입지로 가는 건 맞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큰 돈 들이지 않고 월세 내지 않고 기본주택에서 좀 저렴하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 연속성 있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하는 거죠. 교수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에 이제 뭐 기본주택이나 이런 장기 공공 임대 쪽 이런 거는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힘들 수도 있다. 과거 이런 정부도 건가요? 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네. 근데 지금 좀 이전 정부와는 틀리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네, 이 주택 공급만큼은 네. 다른 어떤 외압과 방향이 들어오지 않아도 일반적인 추진될 수 있는 청을 하나 만들어서 과제를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을 예. 지금은 어디서 국토부에서 하죠. 국토부에서 예. 하는데 그걸 아예 별도로 공급만. 지금 현재 이 주택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대입을 하지만 가장 가격을 못 잡는 이유는 공급 때문에 그래요. 공급은 되지 않고 사실상 공급은 줄어들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격을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급이 뒷받침이 돼 있다면 가격 상승률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게 이제 국민의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재개발을 통한 공급이나 네,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어요.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 그런 것들이 이 문제가 효과를 별로 못 봤던 이유는 여러 채를 그리고 갭 투자를 근데 또 하나 얘기 네. 들어보면 사실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공급까지 시장이 나오기까지 세월이 한참 걸린다는 게 뭐냐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그런 인허가부터 출발해서 시장에 나올 때까지 시차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시차가 걸릴 공사 기간 시차 때문에 시장에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급을 안정적으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척이 만들어진다면 조금 더 이런 분들이 좀 완화되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런 되게 생각이 좋은 듭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딴지를 제가 아유 얼마든지 딴지를 한 가지 또 걸자면 네. 실제 이제 공급 때문에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것에는 제가 사실 좀 동의하기가 힘든데 이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틀린 거시적인 환경은 지금 유가증권 쪽이 굉장히 급격한 투자처로 부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뭔가 자산이 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천안함산역 바로 앞에 프라디움 저도 사실 이게 좀 창피한 얘기지만 갭 투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불과 2천만 원을 가지고 프라디움 2차를 샀었어요. 뭐 아실 겁니다. 뭐 어딘지. 네네. 그리고 그게 4억까지 갔으니까 최고 고점이. 근데 고점이 아니라도 어깨 정도만 치더라도 3억 5천.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저는 근데 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쭉 빠지고 난 다음에 거의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갭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가증권이 그리고 또 그게 반드시 그냥 투자처로서의 버블로서의 유가증권 시장의 이 볼륨이 확대되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 기업들의 그 저평가 요소가 이제
사실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나아지고 사실 그래서 저는 좀 틀리지 않나. 네, 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공급만이 과연 그럴까? 투자할 부분을 좀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사실 뭐 저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죠. 뭐 이제 여기서 또 이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천안아산은 그 삼성전자라고 하는 뭐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1인당 GRDP로만 따져도 아산이 세계적으로도 부자 네, 도시예요. 세계적이죠. 1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천안 아산에서 전 재산이 아파트인 사람들이 이 뭐 어떻게 전망을 해야 돼요? 이거 뭐 아파트 계속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저는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단독주택인데 살고 있는 아파트는 살고 있는 거니까 그게 무슨 투자금이 아니니까 아파트는 앞으로 사는 거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 예전에 늘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고선 뭐 20년 동안 이사 9번 했네. 다 이제 있는 자산을 불려가기 위한 방법으로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옮겨가고 하면서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전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천안아산 쪽 아파트들이 이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그 억제책에 이 타격을 입을 것인가? 이거 어떻게 일반인들을 위한 조언을 좀 전망을 좀 한번 어려운 일이지만 현장에서 한번 이렇게 해줘 이제 보시죠. 보면요. 이 교수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하고 우리 대표님 말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지금 임대 그 기본주택 이제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참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교수님 말씀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이게 과거에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했던 데들도 보면 입지가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말 그대로 진짜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이 입지가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강남 뭐 핵심 상권에 핵심 지역에 들어갈 수가 또 없고 왜냐면 금액 차이가 또 분명히 많이 날 거라. 반대하는 네, 네. 못 짓게 네, 네, 네. 아파트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뭐 이제 입지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재원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LH나 뭐 정부에서 운영을 잘 해줘가지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내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안정화된 주택으로 살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네. 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계속 그렇게 한다고 실패해요. 했었는데 이게 과연 될 거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강하게 어필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책이 또 바뀌면 4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4년 모르는 뒤에 이제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네.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네. 또 그게 와르르 무너져서 다시 네. 또 고공행진하는 아파트가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들은 과거 우리 이제 90년대 후반 IMF 터지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이제 올라간다고 올라갔었잖아요. 버블 그때부터 2000년 초반에 10년 뒤에 버블이 올 거다. 또 2010년대 되면 10년 뒤에 버블이 올 거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하고 틀리게 계속 이제 규제를 LTV라든지 뭐 DSR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방어를 하면서 지금 30년이 넘게 왔단 말이야. 그런 거를 보면 좀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도.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숙제잖아요. 저도 그게 사실 아이러니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두 가지예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이제 뭐 토지 공급도 잘해주고 그 다음에 뭐 건설 경기를 좀 부흥시켜가지고 임대주택을 짓는데도 좀 퀄리티를 높여서 일반인들이 저소득층 국민들이 살기 좀 편하게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가면 돼요. 거의 이제 그 2세대, 3세대 밑에 세대들이. 그런데 정부가 또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또 한다고 하면 그 학습 효과가 지금 기존의 중서민층들이 못했던 부분들을 또 놓치고 가난이 대물림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어떻게 될지 저희도 사실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는 네. 질문 드린 걸 잠깐 잊으시는 거예요. 네, 네. 그 천안아산 네. 이쪽 지역의 전망에 대해서 좀 그 궁금한 거예요. 그 그게. 부분이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포함이 된 건데 예. 천안 아산도 이제 서울 경기권에 비하면 이 아파트 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 천안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높다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1급지. 예, 지금 현재 불당동이나 불당동이나 성성동이나 지금 아산 상점 같은 경우 이제 뭐 공급되는 물량들도 그렇고 거의 이제 옵션 들어가면 막 7억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10년 전에 비교를 하면 엄청나죠. 가격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기존에 4, 5년 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가격 상승분을 봤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와서 또 신규 아파트로 이동을 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산도 마찬가지고 천안도 마찬가지고 그 원주민 그 동네 분들은 이게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천안 아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알면 사실 제가 5년 전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거든요. 이런 질문을 들었거든요. 그걸 알면 사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될 거고 부동산으로. 근데 이제 그게 좀 쉽지는 않은 저는 거죠. 사실 되게 안 좋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천안 아산 쪽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예를 들면 이제 천안 아산 지역의 아파트 값을 보면 서울의 뭐 성북구라든지 네. 뭐 저 그런 외곽 지역,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아니면 신도시라고 치면은 일산보다 천안이 높아요. 일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분명히 천안 아산 쪽 아파트 값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악영향이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고 좀 더 접근하기 쉬워지고 그리고 실제 요즘에 그런 분위기 제 딸도 서울이지만 천안 아산에서 살고 싶어 되게 싸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내려와서 살고 싶은 거죠. 실제 그런 그 신혼부부들도 많고 그 지금 이제 대안이 되고 있는 거죠. 서울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동산 정책이 연착륙이 되면 천안에 사는 하향세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틀리시니까 아니, 맞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근데 그래요? 네, 저는 아. 중보합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보합. 네, 네. 예, 지금은 중부업인데 이제 미래를 봐야 되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규제는 사실 천안아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규제죠. 사실 알다시피 진보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규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보수 정부를 잡으면 완화 정책을 썼던 게 과거에 정반적으로 계속 운영했던 사례들이었는데요.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은 물론 가장 큰 규제는 수도권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에 좀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결국 수도권 이외에 지방을 다 퍼지는데 천안아산은 이 정권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공급량이 많은 게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2, 3년 전부터 많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직산 성안도, 성거도 올라가다 섰던 아파트들이 있고 가다 멈춘 아파트들이 있는 맞아요. 것처럼 아산에 가보시면 방쪽동에 새천년 건설이 졌던 거는 3층 올라가 서버렸어요.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천안과 아산은 공급량이 많을 때는요. 집중과 선택이에요. 아산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지역은 탕정, 탕정, 탕정이에요. 모정동에 분양했던 것도 미분양 납니다. 아산의 나름대로는 시내권인데도 대방 좀 낫죠. 배방도 나름대로 나고 있는데 탕정 이외에 쳐다보지 않고요. 천안 불당동은 신규 분양이 안 되니까 같은 불당동 시장과 비슷한 성성, 업성 우리가 흔히 부대 성성 호수공원 중심지만 분양이 되는데 오늘이죠. 오늘 아마 성성 호수공원 아이파크가 5단지가 청약 결과가 났는데요. 사실 다른 지역보다는 그 지역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보면 14개 단지가 지금 분양 준비를 하고 있고 7개 단지가 이미 분양을 했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단지도 있고 실패한 단지도 있지만 대부분 성공적으로 가도를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지역을 벗어난 천안 동남구라든가 성수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다 분양이 안 됩니다. 결국 사실상 선택과 집중이니까 이런 지역들은 성장세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지역들을 시민들한테 선택받던 지역 아닌 지역은 쳐다 안 보고 가격이 하락될 수 있게 양분화가 될 수 있는 양극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약간 무섭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왜 그러냐면 미분양이 되고 건설회사가 넘어가잖아요. 이제 작은 건설회사부터 넘어가거나 뭐 굉장히 지금도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거를 그냥 PF 부실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넘어가는 건 넘어가는 걸로 어쩔 수 없지 하면은 일단 대출해준 금융권들이 부실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과거에 예를 들어 보면 이 나라가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가 뭐
부활못이라고 할게요.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는. 근데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그 PF 관련된 거를 나라 차원에서 아까 이제 부동산청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안에 그런 조직이 있다면 그 안에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아파트 너희들 지으려고 하니? 그거 타당성 분석한 거 우리한테 좀 우리가 면밀하게 좀 체크해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저는 그런 게 아니고서는 이 뇌관은 그 아파트 값이 떨어져도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안 아산 쪽에 분양이 되는 물량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익부 빈익빈처럼 선호되는 지역이 있고 다 그 성공적으로 분양되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 값은 이게 공급하고는 또 상관이 별로 없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해요. 이제 2020년, 2021년도에 그러니까 뭐 매스컴에서도 그랬지만 영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공급량에 대비해서 수요가 더 많아졌던 거예요. 실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그 투자 해서 이제 어쨌든 부동산으로 좀 자산 가치를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천안시장 같은 경우는 글쎄 앞으로 이제 좀 하향이라고 이제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분들이 빠져나가도 그러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수요자가 차지를 많이 하거든요. 유입이 되니까. 예, 그리고 뭐 지금 KTX도 그렇고 GRT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GTX. GTX도 마찬가지고 천안하고 서울권하고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뭐 학생들도 내려왔다가 이제 현장에서는 그래요. 대학교가 천안에 많이 있지만 그 학생들이 내려왔다가 여기서 정착하는 학생들이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죽어도 아파트도 분양을 받고 여기서 또 회사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 중심. 그러다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추세가 가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망을 나쁘게 보진 않네요. 네. 예. 저도 나쁘게 본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저만 양극화가 심해져서 쳐다보는 지역은 성장할 거고 맞아요. 안 쳐다보는 지역은 조금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린 저는 겁니다. 사실 그 이제 제 딸아이들도 그렇고 다 관연하거든요. 그 젊은 그 분들한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몰빵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자산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까? 포트폴리오란 말이 반드시 뭐 주식을 뭐뭐 살까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 몇 프로 내 재산이 있으면은 불려나가는 전략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부동산도 당연히 여전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이제 오늘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정부의 정책들 중에 그 기본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가치가 있는가. 그 굉장히 강력하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저는 이재명 정부 남은 4년 동안 가열차게 이거를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4년 후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쩌면 지속성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성공한다면 또 한 번 그 뭐 진보 정부가 또 잡게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재원 마련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처럼 정책은 연속성이 돼야 효과가 당연히 일어납니다. 단기적 처방으로 부동산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 처방 갖고 계속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정책의 연속성, 일관성이 없어서 전 정권은 했다, 안 했다. 어느 정권은 규제, 어느 정권은 완화. 사실상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된다는 못 출 수 있는 이게 시민들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많은 예산을 사용하려면 예산에 대한 우리 수익 다시 얘기하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원 마련이 사실 한정돼 있고 다른 정부의 정책적인 것 중에서 부동산 정책만 그 재원을 다 쓰기도 좀 문제점이 사실 있는 뭐 건 200조라고 하네요. 100만 호를 공급할 때 네. 추정 비용이 2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조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큰 돈이죠. 예, 이 돈을 부동산을 매년 또 이걸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LH도 수익 사업을 하는 구조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수익 사업을 방향도 틀은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갑니다. 저는 사실 그 200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뭐 1년 예산이 국민 총생산이 한 2,500조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큰 돈이죠. 이게 뭐 수년간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뭐 매년 몇십 조씩 들어간다고 생각을 네. 하면 저는 이제 그런 데서 그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엔겔개수라고 하지만 요즘에 그런 단어를 안 쓰죠. 그 버는 돈이 뭐 500만 원을 도시근로자가 뭐 부부 맞벌이해서 500만 원, 600만 원을 버는데 지금까지는 500만 원 버는 거에 450만 원 정도가 주택 관련된 비용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공공임대주택 같은 게 공급이 되고 소비 여력이 생기면 이게 또 선순환 구조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럼요. 거죠. 근데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는 거는 또 국가 수입, 국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인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도 있고 그게 또 그 거시적으로는 충분히 노릴 만한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뭐 그 국민연금 고갈된다. 근데 지금 주식 오른 걸로 해서 30년 너끈히 그래서 네. 여기서 한 2, 30% 오르면 영원히 고갈 안 되는 단계로도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상수와 변수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200조 원을 쓰는 거에 대한 부담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LTV 0% 요즘 약간 무섭거든요. 네. 설명을 좀 해줘 보시죠. LTV 이게 아마 그 저기 투기 과열지구나 이런 곳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출 규제를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려고. 몽땅 다 하려고 예, 하는 예.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설명을 한번 해줘 이 보시겠어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이 만약에 되면 없는 저소득층은 주택에 대해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자본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죠. 오른다는 가정하에. 네. 그랬을 때 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발표를 했듯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강남 핵심 지역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서울권에서도 좀 떨어지면 그 다음 경기도권으로 되면 진짜 교수님 아까 양극화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격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LTV가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말씀하시지 말고 뭐 이렇게 딱 한 방향으로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네. 약이 될 수 있다는 거는 LTV 규제로 인해서 실수요자가 이제 그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봐야 되나요? 긍정적인 부분은 약이 된다는 쪽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힘들다. 주택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고 높아지는. 네. 그리고 기존에 계속 부동산으로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이제 그게 근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진짜 공급이 된다면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된다고 임대료, 예, 하면 예. 네. 그러니까 이쪽에 대책이 있는 상태니까 네. 결국은 지금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걸로 저는 그냥 이제 그쵸. 보이거든요. 네. 투기할 생각하지 마라. 작년에 4번의 대책을 발표를 했을 때도 이 부분이 이제 포함이 돼 있었고 어쨌든 이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도 좀 일시적으로는 줄어 보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작년에 예, 네. 지방은 모르겠지만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예. 이제 뭐 소폭이 아니라 뭐 20억씩 올라가고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독하고 약이라는 표현을 한 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던 것 저는 같습니다. 그 LTV 0% 이거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많이 올랐던 지역은 흔히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 핀셋으로 니들 좀 당해봐라. 오른 만큼 빼겠다. 뭐 이런 의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근데 들긴 이제 드는데. 요게 이제 이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제 5월 9일까지 집 다 팔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끝나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건 보유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나온 건 없죠. 예, 근데 지금 뉴스에서도 그렇고 보면 1%니 3%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 기준이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 거래되는 시세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 LTV 지금 말씀하는 중에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중심 지역은
다주택자들이 중심 지역은 갖고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주택, 4주택, 이제 뭐 서울 외곽 아니면 경기도 지역에 있는 거를 다 처분을 하려고 할 것이고, 핵심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나는 대출 안 받아서 그냥 핵심 지역에.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더 격차가 진짜 양극화 현상이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 부동산 투자하는 입장, 부동산 사는 입장이라면 LTV 0%는 재난과 같은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실상 주담대 6억 이하만 해주겠다. 아무리 가격이 높아도 6억 이상은 대출 안 해주겠다 했고 더 한 발 나간 게 LTV 0%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서울의 집값 4, 50억짜리를 현금 6억, 나머지는 다 대출 6억, 나머지 현금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청년들과 사회초년생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 정권의 부분이 결국 LTV 0%를 만들어서 긍정적인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그런 투자를 조금 더 주식이라든가 유동성 자산이라든가 좀 안전자산을 좀 투자라는 방향성을 좀 열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본다면 사다리 걷어차기 기성세대는 다 집을 사버렸고 이제 지금 아까 우리 대표님 따님들 얘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직장 30대 초반분들이 결혼하고 집을 살려고 봤더니 집값은 15억, 20억이 돼 있고 대출은 예전에는 7, 80을 해줘서 집을 샀지만 지금은 6억밖에 안 해준대. 내 능력이 돼도. 거기에 또 제가 딴지거든요. 저희 딸들이 6억의 대출을 얻는다라는 거 네. 불가능. 네. 아무리 그 이율을 낮춰 잡아도 네. 그 이자금을 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사실 6억 한도라는 것도 지금 아까 4, 50억 말씀하셨지만 4, 50억 넘는 그냥 보통 국민 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24평에서 34평, 32평 이런 평형대들의 4, 50억 넘는 아파트들은 다 마용성 강남에 있습니다. 메인에 다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사다리 걷어차기다. 저는 그거 사실 건설회사들이 지분을 잔뜩 가지고 있는 조중동의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 사다리 걷어차기는 그 없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6억을 대출 이게 해줄 리도 없고요. 사실은 이 6억은 예, 지방은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상. 지방에서 그러니까. 천안 같은 경우도 비싼 물당동 아파트 가봐야 이제 10억짜리인데 당연히 가능하죠. 수도권 강남 일정 주변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인 것도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당연히 사회초년생 20대, 30대 부분이 아니라 30대 중반 정도에서 이제 집을 좀 전세에서 소형 주택에서 중소형으로 이제 연결할 때 이동하려는 세력들한테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생각나는 거죠. 저는 얼마든지 사실은 이게 서울 시내에서도 강북에 예를 들어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아파트 값들 뭐 충분히 접근할 만합니다. 6억이면은 6억 대출받고 본인 자금 뭐 한 4억 정도가 있다. 한 3, 네. 40대가. 네. 그러면은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작은 아파트들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출 한도를 두고 갭 투자를 못하게 하는 네. 이런 것들은 역시 핀셋처럼 지금까지 급격하게 오른 네. 지역을 이 봉우리를 쳐버리겠다라는 정책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 자료에 보면 서울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균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수도권에 조금 벗어난 지역들은 10억, 9억짜리는 충분히 문제가 없는데 12억을 좀 넘어가는 부분에 봤을 때 30대 중반분들이 집을 살 때 현금을 몇 억, 6억 이상씩 갖고 있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6억도 대단한 거죠. 그죠죠. 그러면 대출금 6억밖에 없는 대출이 들어오고 나머지를 현금을 조달하는 분들한테는 좀 이 부분이 좀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네. 이게 좀 일정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지금 벌써 55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5분 내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어떻게 추가적으로 좀 다뤄야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 천안산 쪽은 인구 유입이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활발하게 또 분양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인해서 그리고 또 자동차도 좋습니다. 현대 자동차도 되게 그 피지컬 AI에 또 수혜주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자금 여력의 회사가 생기다 보니까 투자도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 쪽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혜택받은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저는 천안 아산 쪽도 역시
굉장히 요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아다시피 지금 뭐 MZ 세대라고 하셔야 되나 두 분이 저랑은 틀리죠. 근데 이 벌써 그 유가증권에 대한 자, 그런 거에 되게 발빠르게 이렇게 대책을 세우실 세대 아니세요? 저는 그래서 천안하산 쪽은 어떨까라는 걸 고민해 보다 보면 역시 좀 버겁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두 분한테 2분여씩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이제 방향은 지금 이런 시기에 중산층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월급쟁이 천안 아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좋겠는가? 수위를 지켜봐야 되는가? 아니면 아파트가 이쪽은 뭐 가능성이 있는가?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을 그 교수님께서는 뭐 거시적인 거하고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어, 마무리 이제 발언을 이제 할 시간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렇게 토론하면서 대표님과의 또 이렇게 우리 의견도 많이 나눴고 좋았고요. 예, 사실 예. MZ 세대는 아니고 X 세대였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XX 맞습니다. XX. 아니, 감사합니다. MG는 지금 뭐 그냥 MZ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딸 뻘인데. 사실 저희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는 사실 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다 보면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 물론 시장 경제나 흐름을 계속 봐야 되기는 하고 공부는 하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순간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통성을 좀 잃어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좀 소홀히 하고 있던 것보다는 공부는 하되 투자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던 내용 같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에 30평대 집을 갖고 있는 중산층 분들이라면 어떤 방향성을 생각해야 자산을 조금 더 증식시킬 수 있겠냐라는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면요. 지역적으로 다들 원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천안은 불당동과 성성, 업성 부대입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은 가격 상승력이 좀 떨어집니다.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천안의 70만 인구가 앞으로 많이 들어온다면 그게 좀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데 천안의 지역의 인구 유입의 속도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천안의 인구가 결국에 아산으로 흡수당할 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 그렇게 보시면. 예. 탕정투가 만들어지면 천안 인구가 아산 쪽으로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요. 이미 그거는 탕정역 앞에 탕정 309, 409 때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대형 평형대도 중요하지만 입지를 좀 이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쌍용 백석 다시 얘기하면 천안의 동남구라든가 천안의 쌍용동, 보명동 이렇게 구도심 쪽에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청약을 좀 해서 왜 청약 경쟁률이 엄청 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성, 업성동 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는 것도 어떨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신불당 성장했을 때 진입을 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신불당 가격이 분양가 3억짜리가 9억을 할 때 미쳤다 하지만 거기 못 간 게 사실상 속상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조금 이전해서 장기적인 상승력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고 아산 분들이라면 탕정 지역의 분양을 좀 생각해보는 것도 앞으로 자산 가치 증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쪽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뭐 핵심같이 들립니다. 저희가 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 부회장님께서 또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그냥 같은 주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공감. 부분이 예. 많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6년, 7년 전부터 이제 천안, 아산 시민분들, 우리 중개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이야기를 진짜 하루에도 요새는 특히 많이 들어요. 어떻게 될 것 같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이제 뭐 성향적으로 해야 되고 부동산 정책도 잘 눈여겨서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이제 거주로 목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내가 판단을 잘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서 내가 이제 연령대별로 좀 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주거 내가 환경을 할 건지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 똘똘한 한 채 이거 하면서 부동산 자산 가치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유가증권 이제 요새 또 세세니까 저도 주식은 제가 부동산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식은 안 하고 있어요. 역시 그러시군요. 부동산에 대한 바라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저도 부동산 투자.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더 공격적으로 약간 들어가는
아, 그 투자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보시는 오늘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선택과 집중해서 본인한테 맞는 투자를 하면서 이 정보를 잘 바라보면서 자산 가치를 늘려가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저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 말씀 보태자면, 이제 부동산 올인의 시대는 떠났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잖아요. 그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가치 하락하고 있고, 뭔가 절대 가치가 무너지면서 이제 금 가치, 그 절대 가치가 불변하는 것에 대한 또 수요가 늘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도 역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역시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언제나 그 화폐 가치 하락하는 것만큼 보상을 해주는 게 부동산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와 성장을 믿고 자산을 배분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평수를 약간 줄입니다. 근데 줄이는 대상을 지금 말씀하신 핵심 지역으로 옮기면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력을 만들어서 유가증권 아니면은 요즘에 대신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산을 좀 이렇게 몇 대 몇, 제가 추천드리자면 한 최소한 8대 2 정도. 8은 이제 물론 부동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좀 더 여력이 된다면 뭐 3대 7, 6대 4도 괜찮겠죠.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실질적으로 그 우리 생활에 그리고 우리 미래에 그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본인이 전략을 세우기 굉장히 좋은 그 도움되는 말씀들을 많이 두 분께서 해주셔서 저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컬 이슈는 계속됩니다. 그 다음번엔 어떤 주제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열심히 준비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안산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인준입니다. 인사해 주시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